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CAPM 활용을 볼게요. 그래서 CAPM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게 이제 어디 쓰냐? 대표적으로 그죠? 과소은 과대평가된 자산을 찾는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나시죠? CAPM이라는 이론 하면요. 아직은 전부 다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선으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이제 CML, 그다가 지금 SML, 그다음에 SCL. SCL은 좀 우리가 다른 용어로 또 이제 시장 모형이라고도 해요. 사실상 SML하고 SCL은 둘이 이제 같은 개념이고 CML하고 SML을 본다면 느낌이 이런 거예요. 포함 관계로 하면 여기 CAPM이야. 네, SML, SCL 둘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SML 안에 CML 약간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CML하고 SML, CML 우리 자본시장선이라고 그러고 SML은 증권시장선이에요. 둘이 같을 때는 언제 같죠? 같다. 그렇죠?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일 때 그때 우리가 CML하고 SML이 같았잖아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CAPM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한번 SML 수식을 통해서 ERI는 이런 수식이죠. 베타 I, ERM 마이너스 RF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프리미엄. 그러면은 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알고 I라는 자산의 베타를 알고 무위험 자산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 기대 수익률, 그렇죠?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또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말이 되고 다른 말로는 또 기회비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제 의미상으로 맞죠. 왜냐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 이 정도는 받아야 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혹은 내가 투자했을 때 이 정도는 돈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자금을 빌려 쓴 사람은 야, 내가 이 자금을 빌려 쓰면서 대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 대가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또 이걸 합쳐가지고 또 다른 말로 자본비용.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무관리를 잘 하시려면요. 그렇죠? 반복학습도 중요하고 용어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동의어들도 많고 약간 느낌이 어떤 것들은 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의어는 아닌데 아다르고 어다르는 그런 그죠? 이제 한 끗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좀 익숙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거나 SML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균형이라면 그죠? 자산들의 요 베타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딱 정해지면 돼요. 근데 시장이 갑작스럽게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됐든 뭐가 됐든 불균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A라는 자산하고 B라는 자산은 뭐예요? SML식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수익률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균형 수익률. 그러니까 이 균형 수익률은 요 CAPM 이론에 의해서 계산한 수익률이에요. 근데 A, B는 그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실제 균형 수익률보다 A, B라는 게 관찰되는 거니까 자산의 가격이 관찰되니까 관찰된 수익률이에요. 이 관찰된 수익률이 균형 수익률보다 높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저평가된 애라고 해요. 저평가. 왜 저평가냐? 어떤 지금 자산의 그냥 가치라고 볼게요. 가격과 가치 있으면 캐시플로우하고 1 플러스 R이에요. 우리 지금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가 정해진 상태예요. 원래 이 R이 균형값은 10%예요. 근데 시장에서 관찰되는 게 15%예요. 굉장히 균형 가격보다 높은 할인율로 할인했죠? 그러면 가격이나 가치가 떨어지겠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평가된 애들. 얘네들은 시장의 균형 수익률보다 이제 수익률이 낮은 애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요, 저렴하다는 의미잖아요.
여러 번 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는 비싼 거예요.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주가가 너무 저렴해서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이 균형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 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대부분 어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편의상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가르치냐면 A를 기준으로 볼게요. A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요 I를 보면은 마치 개별 자산이잖아요. 그다음에 얘도 그러니까 A라는 개별 자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A라는 개별 자산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착각을 잘 들어봐요. 왜 착각이냐고. 자 그러면은 A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수익률이 높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A를 매입을 할 거예요. 우리가 CAPM 과정 중에 하나가 증권의 공급은 고정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S가 고정돼 있어. 서플라이가 매입한다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고정돼 있고 수요가 디맨드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증가하는 건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자산의 균형 수익률 혹은 기대 수익률이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떨어져요. 그래서 균형으로 자동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A를 열라 매입을 할 거야. 열라 A를 사니까 A의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균형 수익률로 이렇게 들어갈 거야. 반면에 이 X라는 건 상대적으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비싼 거니까. 사람들은 얘를 열라 공매도 할 거야. 공매도 하니까 시장에 매도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균형으로 회복할 거야. 사람들은 연락에 X라는 자산을 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A하고 X가 균형으로 이렇게 붙이는 균형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단순히 A만 열라 사고 X를 열라 팔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경기도 오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왜 착각하냐? 자, 볼게요. 우리 이제 CAPM에서 제가 이제 이전에 문제 풀 때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개별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고 했다고 해요. 포트폴리오. 어떤 거를 자기의 어떤 일반적으로 최적 자산으로 할까요? 자, 최적이라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을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효율적 자산. 효율적 자산은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지배당하지 않음.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개별 자산하고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개별 자산을 지배하겠죠. 왜냐면은 개별 자산 수준에서 보죠. 자, 얘가 A고 얘가 B야. 우리가 시그마고 여기가 수익률. A, B 사이에는 개별 자산 수준에서 보면은 지배 관계가 없어요. A하고 B를 우리가 만들었어. 포트폴리오로. 그러면은 여기 P 자산을 보면 분명히 이 P 자산은 B 자산을 지배해. 우리 봤을 때 개별 자산 수준에서는 A, B 두 중에는 어떠한 지배 관계도 없어. 근데 A, B가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다 보니까 새로운 포트폴리오, 이 P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A하고 B의 조합이겠죠? 이 새로운 P라는 자산은 B를 지배하네. 그것만 가능해? 만약에 공매도까지 가능하면, 그쵸? 공매도까지 가능하면, 얘네들을, A하고 B가 있으니까 좀 더 만들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공매도까지 가능하면은, 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개별 자산보다는 포트폴리오가 개별 자산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익률은 같은데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최적 자산이 되려면 최적 자산의 요건이죠. 우리가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해야 돼.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면 투자자의 효용을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려면 어떻게 되죠? 열나 이렇게 많어.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베타로 추정한다 볼게요. 왜냐면 이게 총위험으로 추정하나 베타로 추정하나 진짜로 우리가 중요한 건 베타니까 열나 많어. 열나 많은데 여기를 통해서 이런 위험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요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위험 자산으로만 구성된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MVP면 RF가 있겠죠. 무위험 자산이 있어. 무위험 자산이랑 얘랑 쫙 만들면 이게 SML이에요. 그럼 SML은 뭐가 되죠? 무위험 자산이 생겼으니까 효율적 투자선이 돼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만든 효율적 투자선이 무위험 자산이 생기면서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얘네는 쓸데가 없어져. 쓸데가 없어진다는 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중요한 한 거를 이제 잊어버려요. 대신 여기 있는 자산 우리가 M이라고 불러요. 마켓 자산. 자, 그러면은 요 A라는 자산을 투자한 사람은 A라는 개별 자산을 투자했을까요? 마켓 포트폴리오하고 RF라는 이런 자산을 투자했을까요? 그쵸? A라는 개별 자산은 투자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투자될 수가 없다는 게 M이라는 거를 통해서 A라는 개별 자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A라는 개별 자산, 어떤 여기 있는 개별 자산 단독으로만 최적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개별 자산 단독으로는 효율적 자산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개별 자산 단독으로도 선택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기존의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굉장히 어떤 상관관계수가 낮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칙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개별 자산은 선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A에 선택한다는 건 내가 무위험 자산하고 M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요 똑같이 요 A라고 할게요. 그럼 요 A라는 거를 개별 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A하고 X, B, Y 이런 애들은 사실 뭐냐? 개별 자산이 설사 비싸게 여기처럼 A가 만약에 개별 자산이라고 볼게요. 개별 자산이고 여기를 헷갈리지 말도록 P라고 할게요. P. 이 개별 자산 A가 이 어디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딱 관찰해 보니까 얘가 저평가돼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사람들은 P를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P를 구성하는 M이 있단 말이에요. M의 구성에 있어서 M은 각각이 갖고 있는 개별 자산들의 시가총액 비중이잖아요. M 안에 보니까 A가 저평가되니까 비중이 이론적으로 있을 때보다 낮은 비중이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모두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을 투자하는데 야, M을 보니까 A라는 개별 자산의 M 속에서 비중이 낮네. M 자체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죠. 재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M이라는 걸 재조정하려면 A가 저렴해졌어.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A를 연락에 포트폴리오 M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M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차피 위험 자산으로는 M을 투자하고 무위험 자산으로는 RF를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 M에 대한, 왜냐면 100%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위험 자산의 M의 투자 비중을 계속 재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M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A를 사게 되는 거지, 개별 자산을. 그러다 보니까 A가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A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M 전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으로 회복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또 어디 쓰냐? 자산 가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의 기회, 자본 예산 있잖아요. 투자 기회도 사실은 넓게 보면 할인율이에요. 자본 예산이 심플하잖아요. 투자 기간이 N까지야. 1, 2, 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캐시플로우가 나와. 캐시플로우가 이때 투자 들어가고. 그럼 이 NPV는 어떻게 계산하지? 마이너스 I0에 캐시플로우인데 우리가 이제 확실성에서는 R이 주어졌어. 근데 불확실성에서는 R을 CAPM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우리가 이제 뭐 장부 가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자산을 이제 평가할 수 있지만 재무 관리에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봐요. 이 수익 가치를 원칙적으로 자산의 가치로 기본 대전제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계산하려면 현금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의 변동성에 반영되어 있는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CAPM은 그 바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위험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할인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험을. 야,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자, 투자 성과 평가는 어떤 거냐면 이건 좀 실무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보면요 펀드들이 많아요. 펀드들 뭐 크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저는 사모펀드에 갔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있어요. 사모펀드를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라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공모, 사모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증권이나 자금을 모집할 때 50인 이상한테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한테 자금을 모으는 걸 공모라고 그래요. 사모는 50인 미만, 그러니까 49인 이하한테 불특정 다수가 49인 이하인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가 홈플러스가 어려워져 가지고 한대 MBK 파트너스 이런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우리가 이제 KKR 같이 이런데 또 어디가 있냐 뭐 칼라일 그룹 칼라일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뭐 한엔 컴퍼니 한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대형. 요즘에는 이제 보니까 스틱도 잘 나가더라. 원래 스틱이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뭐잘 나가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사모펀드예요. 근데 공모펀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형 펀드니, 뭐 채권형 펀드니, 뭐 주가지수 추종하는 거, 뭐 ETF니,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공모형 펀드예요. 사실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요, 펀드 매니저가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운용에 대한 투자 성과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회계사도 하시고 뭐 금융공기업도 하시고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여러 인맥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직업을 바꾸거나 커리어를 조금 인핸스드하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기회가 온다고 누구한테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왔을 때 그걸 다 잡았거나 자기가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기회가 오면 이게 됐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펀드 매니저 됐어요.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는 내가 이제 자산을 운용해. 예를 들어 내가 운용하는 자산이 1,000억이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20%가 났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잘했냐? 못했냐? 잘했나요? 못했나요? 이거 가지고는 몰라요. 왜냐면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는요. 자, 단순히 이건 수익이잖아요.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내 펀드가 A 펀드야. 나랑 비슷한 B 펀드가 있는데 얘는 수익이 예를 들어 10% 났어. 근데 나는 어떤 거 투자했냐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좀 위험이 큰 자산에 투자했고 B 펀드는 채권에 투자했어. 만약에 나의 투자 위험을 그냥 심플하게 100이라고 쓰고 이 B라는 애는 투자 위험이 10밖에 안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수익이 20%인데 투자가 100이야. 위험 하나당 0.5밖에 못 벌었잖아요. 얘는 수익이 10인데 위험이 10이야. 위험 하나당 수익이 1이야.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예요? B가 잘한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은 나는 1년에 20% 수익이 났어. 오, 잘했네. 보니까 시장의 평균들은 100% 수익이 난 거야. 좋아가지고. 나 잘했나요? 못했나요?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투자 성과는요,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도 포함하는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까지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펀드의
요 수익을 계산했어요. 그럼 A 펀드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요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펀드가 우리가 실현된 수익이 20%인데 A 펀드의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 수익을 CAPM으로 계산하면 한 15%가 나왔어. 잘한 거죠. 왜냐면 이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한 시장 수익률은 15%인데 펀드가 20% 운용했어. 야, 그러면 5% 잘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CAPM은 어떤 펀드, 넓게 보면 이제 자금을 맞는 거죠. 이런 펀드 매니저의 성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CAPM으로 우리가 위험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일단 크게 세 개부터 할게요.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 알파. 다 사람 이름이에요. 트레이너, 샤프, 젠센. 자, 외우세요. 얘는 뭐냐? 분모가 RP라는 게 내 펀드예요. 쉽게 말하면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 이게 10%를 할게요. 근데 무위험자산에 대한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이게 5%예요. 그러면 내가 무위험자산 대비 초과 수익이 5%잖아요. 무위험, 그죠? 내가 얻은 초과 수익. 근데 내가 이 초과 수익 5%를 얻기 위해서 내 펀드가 갖고 있는 표준편차로 위험이 예를 들어 10%야. 0.5가 나오겠죠. 그럼 이 0.5란 뜻은 표준편차 한 단위당 이 펀드가 부담하고 있는 수익률의 표준편차 한 단위당 얻게 되는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면 A의 샤프 지수가 0.2고 B의 샤프 지수가 0.7이야. 두 개 펀드. 어떤 펀드도 더 잘한 거예요. B가 훨씬 잘했죠. 표준편차 한 단위당,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얘네들 암기하셔야 돼요. 트레이너 지수는요. 샤프 지수하고 거의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 위험을 측정하는 치가 요 베타라는 게 달라요. 자, 요 베타. 그래서 베타 한 단위당 우리가 초과 수익을 트레이너 지수라고 해요. 근데 요 샤프 지수하고요. 트레이너 지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샤프 지수는 우리가 어떤 걸로 보냐? 비슷하게 보면 CML의 기울기. 얘는요. SML의 기울기로 봐요. 제가 왜 이거를 완전히 는으로 안 하고 유사하다고 했냐면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X 안대라고 해가지고 사전적인 수익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대인가 하여튼 뭐 있어야 이게 뭐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사후적인 수익률. 사전적인 수익률은 우리가 기대값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연기 시점이야. 투자를 해. 1년 동안 수익이 얼마큼 나올까? 이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기대값이 10%가 됐어. 그럼 실제로 이제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 그 우리가 실현된 값은 보통 이렇게 앞에 기대값 빼고 써요. 실현된 값이 8이야. 뭐야. 나는 10%를 기대했는데 8%안 나오네? 그럴 수 있죠. 혹은 실현된 값이 15%될 수 있어. 뭐야. 나는 10%를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15% 나왔네? 좋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요 사전적인 수익률하고요. 일반적으로 사후적 수익률은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결정하잖아요. 사후적 수익률로 봐요. 근데 만약에 요 샤프 지수나 얘네들을 사전적 수익률로 우리가 본다면, 왜냐면 이건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사전적 수익률을 본다면 샤프 지수는 사실 이런 거 되잖아요. ERP에다가 RF, 그다음에 시그마 P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뭐냐? CML의 기울기 볼게요. 시그마 P, ERP, RF. 이게 어떻게 되죠? ERP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시그마 M 시그마 P예요. 그죠? ERM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ERP 어떤 자산 ERA라는 자산을 했다. RF 플러스 ERA 마이너스 RF 시그마 A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샤프 지수의 기울기를 CML 기울기랑 같아요. 왜냐면 RP 대신에 RM 마이너스 RF 바꾸고 시그마 M으로 바꾸면 똑같이 트레이너 지수는요. SML 기울기랑 같아요. SML 기울기가 뭐예요? ERM 마이너스 RF 베타 M이에요. 근데 베타 M은 1이니까 얘가 그냥 기울게 된 거예요. 자, SML 수식이 ERI는 RF 플러스 베타 I
ERM-RF니까요. 똑같잖아요. 만약에 이게 I가 아니라 P라면, 그쵸? RF 플러스 ER, P 빼기 RF의 베타 P. 얘도 SM의 기울기예요. 자, 이렇게 차이라기보다 그런 게 있다. 나중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좀 여러분들이 연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되고 또 CPA 같은 경우에 2차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게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용어도 하나 볼게요. 우리가 그 샤프 지수 같은 경우는요. 또 얘네들이 실무적으로 또 이런 말들을 써요. RVAR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요 값 자체를요. 그러니까 RVAR은 이게 참 변동성, 다른 말로 하면 변동성 보상 비율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reward to variability ratio. 그래서 보통 RVAR 변동성 보상 비율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용어 좋아요. 교재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서 하면 되고 자 젠센의 알파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현된 수익률이잖아요. 실현된 수익률. 그럼 포트폴리오에 이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포트폴리오가 부담하는 위험. 그거를 CAPM으로 계산해요. 쉽게 보면은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CAPM으로 계산해서 요 차이를 알파라고 하는데 요 알파의 값을 젠센의 알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복잡한 수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실현된 수익률에서요.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어떤 기회비용, CAPM으로 계산한 기회비용을 차감하면 돼요. 젠센의 알파. 젠센이라는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그럼 알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잘했구나. 알파가 적으면 수익률이 낮구나. 그래서 어떤 특정, 예를 들어 올해 어떤 사람이 알파가 3%야. 이 펀드 매니저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혹은 이 펀드 매니저는 굉장히 유능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반반이에요. 왜냐면 어떤 특정 연도에 알파가 나왔다. 그래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는요, 꾸준하게 이런 알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연도 뭐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이 되게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좀 부적절해요.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 알파 서로 간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샤프하고 트레이너 지수는요. 이 비율이에요. 상대적인 얼마나 잘했냐. 그렇죠?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이니까. 젠센 알파는 절대값의 기준으로 얼마큼 더 잘했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음 예제 6번 볼까요? 한번 계산해 보래요. 한번 계산하면 되지 뭘. 근데 계산하기가 지겨워. 근데 계산해 보면 되죠. 여기 밑에도 계산돼 있으니까. 자, 24개월 동안 펀드 A와 펀드 B 종합주가지수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편차 베타다. 자, 이 종합주가 지수를 제가 뭐라고 했죠? 시장 포트폴리오의 대용치라고도 했어요. 자, 이 기간 동안 무위험 수익률이 4%로 변동이 없다. 자, 지금 보시면 A의 트레이너 지수는 코스피의 트레이너 지수보다 높다. A의 샤프 지수는 코스피의 샤프 지수보다 높다.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A를 가지고 트레이너 지수, 샤프 지수예요. A를 가지고 샤프 지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 지수가 필요해요. 또 뭐가 있냐? 젠센의 알파도 필요해요. 젠센의 알파. 그렇죠? 이거를 A하고 B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이너, 샤프, 젠센의 알파를 A, B, 코스피를 다 계산했어요. 자, 트레이너 지수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샤프 지수는 다시 보면 RP 빼기 RF 시그마 P잖아요. RP가 얼마냐? 평균 수익률 12%. 거기다가 무위험 수익률 4%. 예, 표준편차가 그렇죠? 얼마냐? 요 샤프 지수가 10%. 어디 갔냐? 요거죠. 0.8. 자, 트레이너 지수 봐봐요. 똑같이 12하고 4는 똑같이 가. 10 빼기 4%. 베타로 나눠주죠? 0.5로 나눠줘요. A에 16%. 그 다음에 젠센의 알파는 얘는 12%를 얻었어요.
CAPM으로 계산하면 무위험이자의 4%. 그다음에 여기 시장 포트폴리오잖아요. 15하고 여기 무위험이자를 사면은 15 빼기 4에다가 베타가 0.5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11이 어디서 나왔냐? 11은 15% 4%예요. 이걸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또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이 2번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 6번은 요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의 알파를 계산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성과 분석인데요. 얘네들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CPA 2차에서 한번 나왔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 성과 분석 중에 이거를 이제 그 디테일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CPA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근데 가끔 2차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 배경을 알아야지 이게 돼요. 이 포트폴리오 성과 분석이랑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샤프 지수, 젠센의 알파, 뭐 트레이너 지수 이거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운영인데 이 포트폴리오 운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펀드 운영이에요. 원래를 펀드 운영을 하려면요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펀드는 이러할 것이고 원래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개별적인 자산으로 볼게요. 개별적인 자산이 어떤 뜻이냐면 현실적으로 좀 본다면 엄청 완전 부자가 있어. 완전 부자. 완전 부자가 어떤 거냐면 돈이 조 단위로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요 조 단위로 있는 거죠. 뭐죠? 한 1,000조 가까이 되나? 하여튼 엄청 많아요. 내가 지금 완전 부자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투자회사 고객이에요. 내 돈 중에 조를 다 안 쓰고 한 2천억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내가 맡겼어. 근데 맡길 때 투자회사는 그냥 내 돈을 막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냐면 투자에 대한 목표를 물어봐요. 고객님은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저한테 맡기시나요? 예를 들어 뭐 장기적인 은퇴 자금 혹은 조 단위 정도 있는 돈이라면 나중에 어떤 상속을 했을 경우에 상속 세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어쨌거나 투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투자 목표 굉장히 일반적으로 장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어. 심플하게 본다면 우리가 요즘에 뭐 ESG 투자한다고 야 나는 뭐 강원랜드처럼 뭐 도박하고 노름하는 이런 데 투자하지 말어. 나는 KTNG처럼 그렇죠? 어떤 거냐? 담배 팔고 담배 만드는데 이런 데 투자하지 말어. 나는 환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정유회사니 이런 환경오염 하는데 투자하지 말어. 뭐 이런 몇몇 제약사항 혹은 나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얼마큼 필요해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이제 만들어요. 이런 제약사항과 투자 목표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요. 투자 회사가 부자한테 투자 제안서라는 걸 해요. ISP라고 하는데 인베스먼트 스테이트먼트 팔러시 IPS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이거는 우리 여기서는 재무관에서는 좀 덜 중요하고 펀드 운용에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걸 만들면 요 투자 목적대로 사람들이 전체 목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요.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목표는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큰 목표, 인생의 큰 목표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굉장히 장기 흐름이에요. 뭐 10년, 20년 후에 내 어떤 자산의 운용 성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전략적 자산 배분이 이렇다고요. 주식이란 우리가 채권, 그다음에 항상 펀드는요 현금 비중이 있어요. 현금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전략적 나의 장기 목표를 이루려면 주식을 한 40%, 채권은 50%, 현금을 10%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좋아. 주식을 안 사면 병신이야. 주식을 지금 40번 샀는데 더 사고 싶어. 이런 걸 우리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40%로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데 전체 자산 중에 우선 한 50%로 보유하기로 했어. 주식을 보유하고 채권을 보유하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종목에 대한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펀드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전술적 자산 배분과 두 번째, 종목적 선택.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요, 어떤 자산의 클래스예요. 뭐 주식이냐, 채권이냐, 부동산처럼 어떤 자산에 얼만큼 배분해서 돈을 벌었느냐. 종목 선택은 어떤 종목을 주어진 자산 배분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돈을 벌었느냐라는 거예요. 원래 그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의 차이, 전술하고 종목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과평가도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한데, 우리 이제 금융공기업이나 회계사 시험에서도 과거에 이 성과평가 문제가 나온 걸 기반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요. 주로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효과, 이거를 자산 배분 효과라고 해요. 자산 배분 효과. 다른 말로 하면 시장 타이밍이라고 봐요. 시장 타이밍이 뭐인 거죠? 주식이 좋아졌어. 주식에 좀 더 많이 투자해. 앞으로 채권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주식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좀 채권의 투자 비중을 늘려. 내가 어떤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산을 살까? 이 종목 선택은요, 말 그대로 종목 선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보다는 이 펀드 매니저의 어떤 수익률을 구성하는 거를, 내가 수익률이 20%다.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부분들이 전술적 자산 배분, 자산을 배분해서 수익을 얻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내가 종목, 많이 오르는 종목을 선택해서 수익을 얻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펀드 매니저의 초과 수익의 원천이 이런 시장의 타이밍을 잘 선택했는지, 이거를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고, 혹은 시장의 타이밍은 모르겠고 내가 어떤 특정 종목,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을 많이 잘 선택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게 종목 선택 능력이에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펀드 매니저의 실제 수익률이 있잖아요. 실제 수익률을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비교 대상. 얘가 내가 실제 수익률이 10%야. 근데 나랑 비슷한 애들, 쉽게 말하면 우리 펀드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야. 근데 벤치마크가 시장 포트폴리오야. 시장 포트폴리오 10%인데 우리는 12%야. 2%만큼 내가 잘했잖아요. 도대체 2%만큼 잘한 게 뭐냐? 어떤 시장 타이밍, 혹은 매매 타이밍, 이게 전술적인 효과라고 하고, 혹은 주어져 있는, 여기죠. 주식에 우리 20% 투자할 거야. 근데 그 주식 중에서도 내가 어떤 주식을 선택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종목 선택.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러냐. 두 가지 능력이 다 있냐. 두 가지 능력이 꾸준히 다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재. 우리가 말하는 워렌 버핏이나, 그죠? 예전에 벵가드, 마젤란 펀드 만든 사람인데, 이름이 이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좀 그래. 턱이 좀 길고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프루덴셜 투자 쪽에서 일하신 분인데, 피터 린치, 그쵸? 피터 린치 맞나? 피터 린치하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요, 이런 시장 타이밍하고 종목 선택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유능하다고 봐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보면요, 종목 선택이 어떤 총알 수익에 더 영향을 주냐, 시장 타이밍이 초과 수익에 더 영향을 많이 주냐, 둘 다 영향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1번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긴 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볼게요. 이 보시면 예제를 가지고, 얘도 이제 공식이 있긴 한데요, 공식으로 외우면 어차피 헷갈려서 못 외워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는요, 예제 풀으셔가지고 표로 그냥 외워주세요. 자, 영진이라는 펀드 매니저가 있대요. 1,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보자.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자산. 1년 동안
10%의 수익을 달성했대요. 이 수익률이 근원이 뭐냐? 이 10%를 달성하는 게 어떤 것 때문이냐?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요.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내가 취하는 거.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실제 자산은 이게 바로 이제 전술적으로 내가 원래는 우리 50% 주식에 투자했는데 나는 주식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60%로 내가 좀 올린 거예요. 채권은 이게 원래는 우리 40인데 내 임의대로 비중을 바뀐 거고 현금은 그다음에 벤치마크는 이제 내가 운용하는 펀드하고 유사한 펀드 내가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들 남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펀드 운용 수익률은 이제 실제로 내가 운용한 수익률이에요. 얘가 20%. 자,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볼게요. 원래대로 그죠? 이제 자산 배분 비중을 내가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얻게 되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대값인 거죠.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기준 지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시면 우리 여기 있잖아요. 기준 지표가 벤치마크를 기준 지표라고 해요. 주식을 원래대로 50% 하고 이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준 지표 두 가지를 하면 주식에서는 7.5% 전체 채권에서는 40이랑 8이었잖아요. 3.2. 현금에서는 0.4. 그래서 내가 기대 수익률은 원래 11.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얻은 수익률, 맨 마지막에 있는 펀드 운용 수익률을 우리가 실현 수익률로 좀 표시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해놓으세요. 그냥 실현 수익률인데, 그럼 실제로 영진이라는 사람이 얻은 수익률은 실제 자산 배분 비율은 60이잖아요. 그때 펀드 수익률이 20%였어. 벤치마크가 아니라 실제 펀드의 수익률이. 그 다음에 채권에다가는 실제 자산 비율이 30%고 채권에 펀드 운용 수익 5%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 현금 이렇게 하니까 13.8이에요. 야, 원래 내가 기대한 건 11.1인데 실제 실현된 거는 13.8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예요? 2.7%죠. 2.7%만큼 잘했는데 이 잘한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 효과를 볼게요. 얘는요 어떻게 하냐면 공식처럼 실제 자산 배분하고 내가 원래 당초 해야 될 자산 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자산 배분의 비중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주식을 원래는 전략적으로 50%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실제 한 건 10%예요. 60%야.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해야 될 것보다 실제 10%더 많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준지표, 벤치마크 예상하는 거, 그 차이가 1.5. 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0.7인데 내가 그러니까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잘해가지고 얻게 되는 초과 수익률이 0.7%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주식을 내가 많이 선택한 건 참 잘한 것 같아. 내 채권에서는 오히려 좀 손해가 났지만 종목 선택이라는 거는요, 이제 실제 내 투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종목 선택이니까 정해져 있는 투자 비율하고 내가 실제 얻은 해당 종목에 대한 수익률하고 벤치마크 수익률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 실제 배분 수익률, 주식이 우리가 아까 실제가 60이었죠. 60이었고 내가 얻게 되는 실제 수익률인데 기준 지표 대비 내가 얼마나 더 얻느냐. 요게 종목 선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주식에서도 내가 굉장히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을 잘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못 발견했고, 그러면 어쨌거나 2%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자산을 배분해가지고 얻은 거, 그러니까 배분 비율을 바꿔서 얻은 초과 수익률이 0.7%고, 배분 비율을 바꾼 상태에서 실제로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을 내가 선택한 효과가 2%예요. 이 두 개 더 합치면 2.7이잖아요. 요 표로 얘네들은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어쨌거나 뭐 백날 해봤자 자 중요한 건 이게 헷갈려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안 헷갈렸겠어요. 헷갈리는데 자 보시면 전술적이다. 그럼 얘 오로지 차이는요. 원래 자산 배분 비율이랑 실제 배분 비율 이것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전술적이라는 거는 투자 비율을 변경해 효과만 보고 싶잖아요. 그럼 투자 비율이 변경된 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일치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기준지표 수익률로. 종목이라는 거는 투자 비율이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익이 오르는 종목을 선택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얘가 일치된 데서 요 차이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차이. 이렇게. 그래서 연습 있으니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요 CAPM 가정 하나는 뭐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지금 저는 사실 요 이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하죠. 네.